안녕하십니까.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인사드리는 행복한 책 읽기의 박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네, 요즘 책들이 무척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복한 책 읽기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긴 밤 꼬박 새웠던 기억들 누구나 갖고 계실 거예요. 저희 행복한 책 읽기가 이제 화요일 밤마다 그런 재미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책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가 경악한 끔찍한 테러가 뉴욕에서 발생했다. They were acts of war. 21세기의 서두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최악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슬람권 문화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베일에 가려진 듯 왠지 낯설었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점가에는 이슬람 관련 책들이 출판 러시를 이루고 있다. 또 그중 많은 책들이 단숨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이슬람권 문화에 대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 관심이 가는 그런 종교니까는 한번 그 종교가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암 촘스키 책을 보려고 샀습니다. 역사서, 문화서, 인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슬람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들은 이렇다. 세계가 주목한 남자의 일대기, 오사마 빈 라덴. 불량국가 미국을 폭로하는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 미국과 테러리즘을 규명한 추악한 전쟁. 최고의 화제작, 문명의 충돌. 동양을 향한 서구 사회의 편견을 읽을 수 있는 고전, 오리엔탈리즘. 지금 우리는 이슬람이 궁금하다. 오늘 행복한 책 읽기, 이슬람이 보이는 책들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자. 네, 오늘 이슬람이 보이는 책들의 세계로 우리들을 안내해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슬람학회 이희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다음은요. 한국외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의 유달승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게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가장 주목받는 세계가 이슬람 세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약간 동양인의 시각으로, 우리만의 시각으로 이슬람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봤듯이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얀 가면을 쓰고 노란 피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978년 오리엔탈리즘이 책으로 나왔을 때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모두에게도 하나의 큰 전환기가 됐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난민과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한 학자가 이제 감성이 아닌 아주 예리한 지성과 차가운 이성으로 서구가 이제 동양에 대한 어떤 지배나 인습 구조를 통역이 비판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사이드는 헌팅턴 교수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이 이슬람과 유교 세력을 부각시켜서 서구에 대항하는 하나의 서구의 지배 음모로 비판하고 문화는 다양하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섞이면서 발전하는데 왜 서구가 그걸 자꾸 충돌로 몰고 가느냐는 비판. 또 재미난 것은 결국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랍인 자신의 문제다. 아랍인들도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냉철한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계기를 삼는 반성을 해라. 이런 충고를 주는 면에서 오리엔탈리즘은 굉장히 참신한 책이었죠. 네, 뭐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구 양자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 또 하나 뜨는 책이죠. 이 추악한 전쟁.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냉전 말기에 미국과 소련의 마지막 그 국제정치 게임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그 보복도 여기서 연루가 됐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 이 추악한 전쟁이나 문명의 충돌도 그렇고 최근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좀 된 책들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요즘. 네. 이 최근에 번역된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가 네. 그 대표적인 화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독특해요. 예, 이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촘스키 특유의 논리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량국가에서 촘스키가
주장하는 것은 흔히 이제까지 미국인들이 불량국가를 리비아나 이라크라고 지칭했는데 툼스키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 불량국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툼스키의 관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좀 편향적이고 좀 극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한 역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촘스키가 들려주는 진실이 충격적이어서 쉽게 믿겨지지는 않지만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네. 자, 이렇게 노암 촘스키의 불량 국가처럼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들도 많지만요. 뭐 이슬람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 다양한 이슬람에 관한 책들 중에서 먼저 이슬람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만나보시죠.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기본 교류와 이슬람교의 역사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 책, 이슬람교 입문입니다. 이 책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갈등에서 벗어나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저자 세이크 하이리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해는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왜곡하고 비난했던 종교 이슬람의 참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꾸란의 가르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종교와 삶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책, 이슬람 입문. 국내 학자가 한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슬람 세계의 모습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슬람 안내서입니다. 중동의 역사는 현존하는 최고의 중동 이슬람학자 버나드 루이스의 저서입니다. 그는 광범위한 자료와 기록을 활용해 기독교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중동의 역사 2000년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와 종교가 보이는 이 4권의 책 중에서 중동의 역사를 가지고 첫 번째 행복한 책 읽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책 읽기에서 이슬람의 역사가 보이는 책으로 골라본 책이 바로 버나드 루이스의 중동의 역사입니다. 자, 과연 이슬람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지 이달순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중동의 역사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중동 정치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사부에 나오는 변화와 근대화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서구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락해가는 이슬람 세계를 다룬 부분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명사적으로 관찰한 시각이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희수 교수님은 이 중동의 역사를 역자하신 분이신데, 예. 자, 이슬람 전문가로서 이 중동의 역사를 다룬 책들 가운데서 이 책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중동의 역사에서 나오는 역사 서술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기보다도 5000년간 살아오던 삶 속에서 역사를 설명하는 이런 것이 이 책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중동의 역사는 어떤 책인지 제가 지금 중동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일부가 고대 문화, 그리고 이슬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중동 사회와 문화, 그리고 변화와 근대화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제가 이 중동의 역사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중동의 그 영향력이 동서양에 안 끼친 데가 없구나.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건데 이 박사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서양 문화 모두가 중동에 일정한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사는 결코 동양과 서양의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투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이런 문명들이 중동에서 발생했고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고대 문명도 바로 중동에서 꽃피웠습니다. 네. 흔히 서양인들이 그 로마 제국이 뛰어난 문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규모나 문화의 양을 볼 때 결코 오스만 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역사가들은 비잔틴 제국의 몰락을 안타까워하지만 중동이 이 문화가 얼마나 세계사에 커다란 공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버나드 루이스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동의 역사 문화가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역사관을 그렇죠. 가졌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나 느끼게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책 31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줄을 쳐놨어요. 기독교나 이슬람 문명 모두가 접촉과 상호작용해서 유대, 페르시아, 그리스라고 하는 세 개의 범세계적인 전통을 가진 고대 중동의 그 공통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려운 말이거든요.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루이스는 이제 기원전 600년에서 300년 사이를 세계 지식의 축의 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자와 노자 동양에서 또 서양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석가모니, 조로아스토 같은 세계적인 성인들이 그 동시대에 출발합니다. 네.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루이스는 이제 중동에서의 그 문화적 토양 위에서 왜 그런 성인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를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죠. 네. 그러니까 문화는 연결돼 있고 서로 아주 긴밀하게 맥락으로 통한다. 이런 역사 서술이죠. 네. 자, 버나드 로이스의 중동의 역사. 박경초 씨 같은 경우는 밑줄까지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읽으신 모양인데요. 이 책에서 중동 사회와 문화 부문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 얘기하죠. 아랍어로 읊는다는 뜻을 가진 꾸란은 무함마드에 의해 계시된 유리신 알라의 말씀을 모은 이슬람의 경전이다. 그런데 알라의 언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번역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아닌 해설서란 이름으로 3권이 출판된 바 있다. 유일신인 창조주를 믿는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뿌리는 모두 같다. 실제로 이슬람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창조주가 보낸 최후의 선지자로서 그에게 계시된 꾸란은 알라의 마지막 성서인 셈이다.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이자 한없이 넓은 관용의 종교이다. 중동의 역사에서도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는 꾸란의 구절을 통해 이슬람의 관용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의 전파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어떤 증거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슬람은 피정국민의 문화와 관습,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융화력과 관용성 때문에 이슬람은 발생한 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중동은 물론 유럽까지 빠르게 전파되었다. 중동의 역사에서 버나드 루이스는 이슬람의 이러한 포용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관대한 이슬람이 오늘날 폭력의 종교로 오인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빈 라덴은 미국을 향해 성전을 선포했다. 또한 이슬람권에서 지하드로 불려지는 조직은 가공할 테러를 저지르고도 알라의 명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꾸란을 잘못 해석한 소수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것으로 이슬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꾸란에 나와 있는 지하드는 폭력과 분쟁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하드의 의미이며 꾸란에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 게 오사마 빈은 그거의 성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교도가 말하자면 이슬람의 영토를 침입을 했다. 이슬람을 못 살게 했다 하게 되면 이것도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해가지고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종교에도 그런 이제 극단적인 분자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와 이게 이슬람 세계와의 대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오사마 빈 라덴 일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로 대변되었던 이슬람의 모습.
이제는 근거 없는 편견을 보고 보다 넓은 이슬람의 참모습을 볼 때이다. 예, 그렇군요. 코란, 우리가 참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도 많았고요. 근데 오늘 그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아랍어로는 꼬란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동의 역사에도 코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그 자세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교수님, 좀 이 코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슬람계에? 네, 이제 코란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서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게 이제 이슬람 신자들은 완전히 믿고 복종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네. 심지어 번역이 금지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알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번역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그것이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리고 번역이 금지됨으로써 이제 아랍어가 표준화돼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비아랍인조차도 이제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고, 네. 현재는 22개국에서 약 3억이라는 인구가 이제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중동과 아랍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슬람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이 중동 문화에 대한 편견이 가장 잘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이 유 박사님, 이제 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동에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곳에서 느낀 이슬람 어떻습니까? 흔히 이슬람 상징하면 한 손엔 칼, 또 다른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이건 상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동 지역은 유목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유목민들은 일상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칼을 소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대 왜곡 평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칼이 뭐 폭력의 수단이 아니라 결코 그 그런 생활 수단이 수단인 거죠? 아니죠. 예. 아까 화면에서 잠시 봤듯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부분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버나드 루이스의 중동의 역사, 그 내용을 아주 짧게 맛보았는데요. 과거 역사를 살펴봤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전망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버나드 루이스가 생각하는 중동의 미래,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버나드 루이스는 이제 아랍인들에게 화려했던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기 가치에 중심을 두면서 서구의 앞선 과학과 기술을 접목시키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동이라는 것이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기가 아니라 자기와 이제 서구 가치를 함께 접목함으로써 이제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도 이 책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중동의 역사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슬람의 문화에 관한 책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여행가 권상민 씨와 함께 떠나는 이슬람 문화 여행. 제목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 책, 차도르를 벗고 노르웨이 숲으로입니다. 부엌에서 빵도 굽지 않고 시장에도 가지 않는 아랍 여성들의 신기한 일상이 강렬한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집니다. 서양에는 마르코 폴로, 그렇다면 중동에는 이분 바티타가 있습니다. 14세기 모로코 명문가의 아들인 이분 바티타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3대륙을 여행하고 그 기록을 정리한 대서사시입니다. 동서교섭사의 권위자 정수희 씨가 번역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알리는 국내의 젊은 학자 12명이 공동 집필한 책, 이슬람. 독자에게 그동안 이슬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이 책은 이슬람의 문화, 여성, 종교, 경제 이야기를 현재 생생한 체험과 사례 속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문화가 보이는 여러 책들, 그 중에서 요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책 이슬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책 읽기가 선정한 두 번째 책은 요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죠. 바로 이 이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자도 나와 계신데
그런데 이 이슬람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할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요. 네. 바로 이 아랍어로 이슬람이 무엇이고 또 많이 나오는 무슬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유 박사님께서 좀 쉽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랍어로 이슬람은 자율적으로 알라의 뜻과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또 무슬림은 자발적으로 이슬람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교도가 곧 무슬림이죠. 네. 자, 이슬람, 이 책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저자께 직접 여쭤봐야겠어요. 이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너무 종교적이고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대중들이 알기 쉽게 쓸 수는 없을까. 근데 이건 원체 이슬람 세계가 광범위하고 55개국 13억에 달하니까 한두 사람이 쓰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공부하신 이제 현지 박사들이 이제 이슬람의 종교적인 가치뿐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화 유적도 소개하고 왜 여성들을 그렇게 억압하는지, 그다음에 일부 다처와 여성 할례는 정말 진실인지, 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국에 사사건건이 이제 반대하는지, 네. 또 이번 테러의 역사적인 응어리들은 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슬람 전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책으로 꾸민 책입니다. 네. 박사님 만나면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처용이 아랍인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아랍인? 네, 최근에는 처용이 아랍 상인일 것이라는 학설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9세기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경주와 바그다드, 컨스탄티노플을 잇는 실크로드는 완전히 열려 있었고, 이미 중세 유럽은 잠자는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한반도에 전해줬던 유일한 세력은 이제 아랍, 페르시아, 이슬람계의 상인이었습니다. 네. 이미 처용이 등장하는 9세기 말에 중국 동남부 해안에는 약 수십만 명의 그 아랍, 페르시아 집단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까지는 뭐 안방 드나들듯이 쉽게 오갈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경주 고분에서 유리 제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카페트 같은 이런 다양한 이제 이슬람권 문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처용은 이제 이슬람계 상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천년 전부터. 예. 자, 우리가 이슬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가요? 이슬람의 여자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들 뭐 베일을 온몸에 감싸고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슬람 여자들이 굉장히 불쌍하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베일을 벗는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3장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책 이슬람에서는 꾸란에 나타난 구절을 통해 이슬람 문화의 결혼관을 설명하고 있다. 꾸란은 이슬람 시대 이전부터 허용되어 왔던 일부 다처제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향한 공평한 사랑을 그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늘날 남성 무슬림들의 대부분은 부인이 아프거나 출산할 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다처제는 전체 남성 무슬림 중 3에서 5%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부 일처제의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농담으로 어떤 아랍 사람들이나 무슬림들한테 너 일부 다처할 수 있는데 왜 혼자만 한 부인하고 결혼했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사람도 많은데 한 부인도 많은데 어떻게 두 사람까지 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 제도가 그 아랍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인 제도인데, 뿐만 아니라 이슬람 안에서의 결혼은 여성에게 보다 많은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여성은 독자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3년 전에 비로소 가족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여성 상속법은 우리와 비교해도 1400년이나 앞선 제도인 셈이다. 올해 5월 달에 사우디 왓단지가 발표를 한 그 기사를 보면은 사우디 전체 은행 예금고의 70%가 여성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그 무슬림 여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재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 여성을 대할 때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궁금증. 그것은 벨이 쌓인 듯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네들의 모습이다. 대개는 얼굴을 가리지만 몸 전체를 가리기도 하는 그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폐쇄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왜 이슬람 여성들의 대부분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일까? 책 이슬람에 그 해답이 있다. 히잡 착용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래에는 엘리트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늘어나고 있다. 책 이슬람도 히잡이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의 전 여성수상 데쿰 칼레다 지아, 그리고 파키스탄의 전 여성수상인 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를 기억한다. 그 어떤 문화권의 나라보다 여성수상을 많이 배출한 이슬람 문화. 그 문화를 남녀 차별이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지나친 우리의 편견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서져가는 그런 재미도 책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이슬람 여성들이 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현지에서 과연 정말 그런지 현지 생활을 하신 유달승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면 남성들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방금 자료 화면에서 상속권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이 경제권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적 파워도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히잡을 쓰는 것이 여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도 저는 참 새롭게 다가왔는데,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 신세대들은 좀 튀지 않습니까? 이 아랍의 신세대들도 혹시 히잡을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히잡은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제 정숙함을 지하고 외간 남자로부터 이제 불필요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다만 이게 얼굴까지 뒤집어 씌우는 이 극단적인 것은 분명히 이슬람의 가르침하고는 위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세대에서도 히잡도 색깔이나 이런 이제 모양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서구화가 많이 된 여성일수록 이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또 자기 전통 종교를 지키려는 그런 부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강제성 같은 건 없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제 일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같은 집단 전체가 이제 똑같은 모양의 히잡을 쓰는 곳에서는 외국인도 그걸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터키 서구화 개방된 사회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은 쓰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오픈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도 있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또 책에서 재밌게 읽은 부분은 그 경제 관련 부분이었어요. 참, 이 이슬람 민족이 특급 민족성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적으로 장사에 뛰어난 그런 그 훈련을 거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내일 모레 미루면서 신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초창기 한국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해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죠. 근데 일단 한번 친구가 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좀 이제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자기의 그 참다운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가 그 장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또 이슬람의 통과 의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느 종교든지 탄생 그리고 결혼, 죽음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이슬람에 있어서 탄생, 결혼, 죽음의 의미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탄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사회라는 것이 이제 사냥과 목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라는 것은 소비자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생산자나 또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 부계중심 사회가 확립돼 있고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살 때 7일 되던 해 할례를 해서 사회 구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8살 때 장명을 해서 정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제 인격적인 연애 결혼은 아직도 찾아볼 수 없고요. 절대적인 가문과 가문, 부족 간의 부족 사이 합의에 의한 중매 결혼이 보편적이고 또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는 24시간 이내에 빨리 매장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으로 보죠. 그래서 이 고통의 현세에 붙잡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매장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이슬람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또 다음엔 또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홍순남의 중동 정치 질서에는 60년대의 아랍 통합 이념의 발현에서 90년대 걸프전과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정리해서 중동 정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 중동 정치와 이슬람은 중동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월주의 운동의 실체와 목적, 미래를 중동의 한대 정치와 함께 조명한 중동 정치 개론서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비판적 지식인 노암 촘스키의 숙명의 트라이앵글. 그들이 말하는 평화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사이에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인용구로 시작된 이 책에선 미국이라는 서구의 시선에 왜곡된 중동 사태의 진실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중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담긴 책 숙명의 트라이앵글을 통해 중동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노암 촘스키의 숙명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책을 가지고 중동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숙명의 트라이앵글이죠. 예. 자, 이 책의 역자이기도 하신데 이 책의 특징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기존의 책들과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치 비평가가 중동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저자 노암 촘스키는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노암 촘스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사실 노암 촘스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학자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비판적인 지식인이기도 하는데 노암 촘스키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정치 비평가입니다. 네. 노암 촘스키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억압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한때는 상당히 높았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노암 촘스키는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과연 이 노암 촘스키가 쓴 숙명의 트라이앵글, 그가 바라본 중동의 문제, 그 진실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의 화약고 중동. 4차례의 중동 전쟁과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세계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를 둘러싼 중동 분쟁의 역사는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시작됐다. 당시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모든 문제를 이양받은 유엔은 팔레스타인 안에 2개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런 곳 아랍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1948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유랑은 시작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사를 다룬 숙명의 트라이앵글. 이 책에서 촘스키는 그날의 첫 분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겐 대재앙의 날,
이스라엘에겐 건국일로 기억되는 이날을 기점으로 중동 지역은 이후 50여 년간 대립일로를 걷게 되는데 1982년 여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분쟁의 중심에 또 하나의 꼭지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촘스키는 이 같은 삼자 구도를 숙명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숙명의 트라이앵글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촘스키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갈등으로 자원과 부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된 결과라고 여러 부분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을 잇는 이 숙명의 트라이앵글 속엔 진실을 왜곡하는 또 다른 트라이앵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촘스키는 미국 내에 있는 트라이앵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와 정치인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어떠한 미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본다면 오히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촘스키의 주장입니다. 한편 촘스키는 이 책을 통해 테러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이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국가가 모두 함께 있을 곳이 없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시리아인, 이스트인 등과 싸워야 한다. 그렇다. 중동 테러의 중심엔 이스라엘의 무모한 점령지 확장 정책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체 아랍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음을 촘스키는 새롭게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네, 역사적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자, 이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어떻습니까? 원래 아랍과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민족입니다. 아마 긴 인류 역사에서 두 민족만큼 그 오랫동안 협력과 공존을 경험한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48년 유럽인들이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팔레스타인들이 심장부에 나라를 세우면서 문제가 벌어졌던 것. 이것이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민족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영토 회복, 독립투쟁이 그 본질이고, 네.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가진 자의 편을 든다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촘스키가 여러 번 이제 지적했듯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아랍, 이제 이스라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빼앗긴 자의 엉어리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이 분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류가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모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이슬람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이 책이요. 네. 숙명의 트라이앵글을 권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책도 참 많은데 유독 이 책이 그렇게 필독서가 되는 이유. 이 박사님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부에서는 이 책이 양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이 책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장 정책이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자살 폭탄 테러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책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에 가장 근접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말이죠. 이 자유와 권리의 투쟁은 결코 끝이 없으며 또 이 팔레스타인의 투쟁 또한 끝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 교수님이나 유 박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촘스키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유대인 시각을 반영한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하나의 비판적인 지식으로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는 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종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론과 돈을 통한 로비의 결과라는 그런 인식에 출퇴를 가하고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동 정책을 쓴다는 그런 시각을 제시해 준 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유 박사님은요? 저는 팔레스타인 봉기를 다룬 9장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1987년 12월부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봉기가 발생하는데 그 촘스키 자신이 그 봉기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1988년 4월에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 촘스키가 위대한 지식이라고 칭송받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의 왕성한 저술활동이보다는 지식인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러한 촘스키 활동이 지식인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슬람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변 이야기들, 또 지식인의 책무까지도 말씀해 주신 두 분, 유달승 박사님 그리고 이희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이 보이는 책 3권을 준비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슬람이 좀 보이시나요? 저는 잘한다고 그러면 이제 건방진 소리일 테고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이 이슬람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무슨 책을 읽어야 되실지 모르셨던 분들, 오늘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셨다면 이 책 읽고 싶은 열망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제 밤이니까 날이 새면 서점에 가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책도 좋고 그 외의 책도 좋고 한번 사서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 행복한 책 읽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